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학술 행사 3 국제 공예 콜로키움 사회를 맡게 된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기획위원장 박남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번 국제 공예 콜로키움은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세 번째 학술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비엔날레의 주제인 공생의 도구를 심도 있게 살펴보며 연구, 발표, 토의하는 기회를 통해 전시와 학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공예 담론을 형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3섹션으로 나누어 각 세션별로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토론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부 구성으로는 세션 1, 공생사회 돌봄, 세션 2, 공예가치 공유, 세션 3, 공예도시 재생으로 주제를 정하고 총 8분의 국내외 연사를 모십니다. 모두 발표와 토론은 사전 녹화를 통해 준비되고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총 3일간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편집 영상은 청주공예비엔날레 온라인 전시 사이트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물질적 지능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물질적 지능은 물건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인식할 수 있고 물건이 담고 있는 제작자의 기술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물질적 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공예가 지닌 가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발표자의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의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줌으로 연결된 발제자와 현장에 참석한 토론자의 주제 토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두 분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주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물질적 지능의 필요성의 발제자와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는 미국 전 마드 관장 글렌 아담슨입니다. 글렌 아담슨은 공예와 디자인 그리고 현대미술의 교차점에서 연구를 펼치는 큐레이터이자 비평가입니다. 영국 V&A 책임연구원 등을 역임하고 국내에서도 번역서가 출간되어 공예로 생각하기, 공예의 발견 등의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공예에 대한 광범위한 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렌.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글렌 아담슨 전 관장님과 토론을 해주실 김지혜 한국조형디자인협회 이사장을 모셨습니다. 김지혜 이사장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도자예술전공 부교수로 재직하며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학술분과위원장 및 학술지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도예가로서 활발한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이며 현대 도예 작가론을 비롯해 현대 도예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글렌 아담슨의 물질적 지능이라고 하는 발표와 여기에 대한 김지혜 이사장님의 이제 토론이 함께 연이어서 이제 진행됩니다. 먼저 글렌 아담슨의 물질적 지능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제를 이제 이어가겠는데요. 사실 저는 미리 글렌 선생님의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보면서 지금 동시대가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큰 화두로 전 세계가 디지털 미디어로 매개되는 이런 세계적 지평 안에서 물질적 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시각적 지능뿐만 아니라 물질적 지능이라고 하는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서 기후변화 환경하고 이 물질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글렌 아담슨 선생님의 물질적 지능에 대한 그 논의들을 조금 더 깊게 듣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선 제가 하고 있는 작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소개 때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몇 가지 작성한 책들이 한국어로 실제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한국에서도 제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는 물질적 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 물질적 지능에 대해서 에세이를 쓴 적이 있습니다. 물질적 지능이 중요한 이유라는 에세이를 썼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에세이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시각적인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예와 물질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선 한국의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발표 시작하기에 좋은 사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사실 이게 뭔지 설명을 안 해도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능적인 한국 전통적인 예술품이죠. 달 항아리입니다. 이 달 항아리는 조선 시대에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는 항아리였죠. 잘 아시겠지만 도예고요. 이 두 가지 반구를 합쳐서 만드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달 항아리 입구와 그리고 아랫부분을 더하는 형식으로 항아리가 만들어지죠. 이 달 항아리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나도 잘 지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과 같이 생겼죠. 하지만 완전한 동그라미는 아닙니다. 사실 실제 달도 완전한 동그라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달 항아리를 보면 너무나도 납득이 됩니다. 이 우리가 불로 구운 진흙과 그리고 이 진흙에 바른 유약, 우유색의 유약이라던가 또 굉장히 은은한 실루엣, 뉘앙스가 너무나도 납득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오래된 달 항아리를 보면 뭔가 꽉 안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존재감이 굉장히 확실하고 그리고 모습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형적이지가 않습니다. 가끔 달 항아리마다 각기 다르다. 달 항아리가 같은 달 항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물질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풍부하고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성이죠. 이 달 항아리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다른 문화권에서 달 항아리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들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오브젝트들은요, 전시가 되었던 작품들입니다. 제가 예일에서 대형 박물관을 위해서 전시를 할 때 전시가 되었던 항아리입니다. 브리티시 스튜디오 포터리에서 진행이 되었던 전시이고요. 책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전시에서 현대 도예가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현대적인 달 항아리를 만드는 사람들을 모았던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웨일스 출신의 에디언 뷰익 씨가 만든 달 항아리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마에서 만들었던 달 항아리입니다. 지금 이 사진 자체가 가마에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항아리가 뜨거울 때 찍은 사진이고요. 왼쪽에 있는 달 항아리는 조금 더 대칭적이고 완벽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익숙한 기법으로 만든 우유 색깔의 모습이고요. 왼쪽은 파란색으로 만들어낸 달 항아리입니다. 칠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창의적으로 조금 더 혁신적인 기법을 적용한 달 항아리가 바로 일본인 아키코 히라이 씨가 만든 달 항아리입니다. 영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한데요. 제 박물관에서 일하는 동료 한 분이 이 달 항아리 작품을 보곤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보통 달 항아리를 보면 밤 하늘을 보고 달을 보는 것과 비슷한데 지금 보는 것은
이 작품은 진짜 달에 발을 내리는 것 같다. 왜냐하면 텍스처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어떤 지리적인 느낌, 진짜 돌을 밟는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달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도예 같은 느낌이 세라믹이란 느낌이 바로 들지만 이 달 항아리를 보면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갑니다. 즉 세라믹의 그 근원, 지 표면 아래에 있는 그 크러스트까지 다가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그 소스, 근원까지 다가가는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게 그냥 단순한 물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전통적인 소재를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종이 섬유가 그 예입니다. 종이 섬유는 보통 세라믹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소재는 아니죠. 지금 이 히라이 씨의 작품을 보면 특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일종의 증거입니다. 굉장히 표현적인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각이든 회화이든 사진이든 아니면은 프린트 메이킹이든 뭐 세라믹도 당연히 마찬가지겠고 나무 공작이라던가 우리가 공예와 접목시키는 모든 매개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런 모든 예술품 분야를 막론하고 저는 이 예술품의 물질적 지능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작품에서 그 점이 너무나도 잘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물질적 지능은 실제로 물질을 이해하고 우리와 물질을 연결하고 이 물질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물질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즉 물질을 완전히 이해해야만 물질을 활용해서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성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 히라이 씨의 작품이 이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겠고요. 제가 강의 초반에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대형 박물관에 조선 백세 달 항아리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달 항아리는 사실 서울에서 구매를 해온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사온 사람인데요. 버나드 리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버나드 리치는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20세기 영국 세라믹계의 가장 저명하신 분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동료이죠. 쇼지 하마다 일본 포터입니다. 안경을 쓰신 분이죠. 리치 씨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분이셨습니다. 리치 씨는 사실 전통주의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속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평도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분이 현대 미래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잘 드러내주는 사례가 바로 버나드 리치 씨가 만든 이 꽃병입니다. 굉장히 고품질의 뛰어오르는 연어를 그리는 꽃병인데요. 세라믹의 붓으로 장식을 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섬세하게 이 연어가 뛰어오르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잘 포착을 해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디자인의 언어를 전통 중국 세라믹으로부터 취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철 슬립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철 슬립을 사용한 포터리는 중국 송나라 시대 때 유행했던 사례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선례에 더해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 그림을 그리듯 한 모티브를 바탕으로 프린트 메이커 그리고 캘리그래퍼 그리고 페인터의 느낌으로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즉 혁신적인 모습과 동시에 과거를 보시는 모습이 함께 확인이 되는 건데요. 이런 또 다른 분이 루시 리 씨입니다. 루시 리 씨도 마찬가지로 20세기 영국 도자기계에서 유명하신 분인데요. 영향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리치 씨 같은 경우에는 리치 씨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루시 리 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루시 리 씨의 작품의 우아함을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리치라던가 다른
교회가들이 거의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의 정교함과 우아함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우아함 을 가지고 있는 특징은 루시리 씨가 어렸을 때부터 오스트리아 그리고 비엔나에서 자라면서 이 중유럽의 모더니즘을 커리어 내내 담아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맥락에서 루시리 씨가 흥미로운 인물인 이유는요.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스노든이라는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루시리 씨가 달 항아리를 옆에 두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있는 달 항아리를 옆에 두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딱 봐도 루시리 씨가 이 달 항아리를 좋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시겠죠. 색깔도 이 백발과 너무나도 매칭이 되는 흰색 옷을 입고 계시고요. 모든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루시리 씨가 이렇게 달 항아리를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달 항아리를 구매를 해서 2차 세계대전 동안 대여를 하고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편지를 보면은 이 사실 리치 씨가 이 달 항아리가 사는 곳에서 이 전쟁 때문에 파괴가 될까봐 걱정을 했던 나머지 조금 더 안전한 도시로 보냈는데요. 이때 루시 리 씨에게 어느 정도의 헌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양쪽 인물 간 있었던 감정적인 교류의 상징으로 이 달 항아리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보냈던 시간의 증표로 이 달 항아리를 가지고 있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1940년대 거의 로맨틱한 관계를 가지는 것에 가까운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리치 씨가 물론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 서로 굉장히 강렬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달 항아리가 이런 양 거장 간의 유대 관계를 상징하는 물질로 남아 있는 건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달 항아리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부분을 합쳐서 만드는 달 항아리고 또 루시 씨 그리고 리치 씨가 사실 20세기 항아리 그리고 도예가의 각기 다른 면면을 표방하는 분이었습니다. 리치 씨가 전통을 더욱더 표방한다면 루시 씨는 더욱더 현대를 표방하는 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 간의 유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달 항아리 자체도 두 개의 각기 다른 부분이 합쳐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상징성이 뛰어나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 이야기에서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에도 물질적 지능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술이라던가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 물질이 기능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왜 유약이 이 진흙 위에 얹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진흙을 구웠을 때 어떻게 구워지는지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 뿐만이 물질적 지능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물질적 지능의 일부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에 더해서 감정적인 애착,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하는 감정적인 애착이 굉장히 물질적 지능의 유의미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게 사실 물질적 지능의 요점이다, 요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만을 위한 지식이 아닌 거죠. 이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층적인 지식입니다. 이 물질, 이 물체가 나한테 왜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질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질문,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속 가능성과 기후변화 방지까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물질적 지능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질적 지능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부터 예술적인 것, 나아가 철학적인 부분까지 망라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영국에서 활동하시는 세라믹 아티스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진행하기 전에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물질적 지능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표현해 주시는 작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막달레나 오둔도 씨의 작품입니다. 아시겠지만 케냐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전통적인 아프리카의 도자기라던가 아니면 서남부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도자기라던가 굉장히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또 이 사진은 제니퍼 리 스튜디오에서 제가 가져온 사진입니다. 런던에서 일하는 분이고요. 제니퍼 리 씨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놀라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도자기 화병을 굉장히 천천히 코일링을 하면서 끈기 있게 만들어 나갑니다. 이 진흙과 찰흙을 천천히 쌓아 나가고 손으로 다듬어 나가는 방법을 취하시는데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사실 지층을 닮았다, 지층의 단면도를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의 이 사선 화병이 보입니다. 이때 전체 화병을 우선 만들었고요. 이걸 잘랐다라고 합니다. 이미 화병을 만드는데 2주 정도를 들여서 만들고 나서는 이걸 잘라서 각 단면마다 새로운 각기 다른 색깔의 찰흙을 더하고 이를 다시 재구축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테크닉을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법을 활용해서 1년 내에 만들 수 있는 이 도자기의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자기라는 물체 안에 한 사람의 일생의 몇 달이 응축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적 지능에 있어서 사람이 쏟는 헌신이라던가 이 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에드먼드 드 월시의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A Place Made Fast라는 작품을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한 해의 달력을 보여드리는 것과 같은 형식입니다. 스튜디오에서 뭔가 벽을 보고 다시 한번 벽 앞에 서서 이 사람이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이를 굉장히 심도 있는 방법으로 세상에 전달하는 작품이죠. 제가 도자기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 도자기의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도자기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 도자기를 통해서 물질적 지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기 다른 물질과 소재마다 이런 광범위한 심도 있는 영역을 저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제가 쓴 책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몇 년 전에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제가 출간했던 책이고요. 적을수록 더 좋은 것들이라는 책에서 제가 최초로 물질적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 사물의 정적인 모습을 제가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윌리엄 베일리 작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이 책에서 저는 왜 저희가 물질적 지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기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저는 이 책에서 담고 싶었는데요. 책에서 저는 대조를 했습니다. 물질적 지능이라는 개념을 죄송해요. 제가 이 이미지를 올려놓은 걸 깜빡했네요. 지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 물체는 제 커리어를 출발시켜준 물체입니다. 제가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학생일 때의 일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부생이었을 때 제가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이 중국 도자기의 역사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셨어요. 이 교수님과 함께 제가
학교 박물관의 저장고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제가 이 물체를 학생들이 잡고 서로 돌려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 시대의 접시죠. 이때 선사이라고 중국에서는 불렀는데요. 선사이는 세 가지의 색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색과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녹색이 지금 이 접시에 사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손으로 직접 잡아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코발트라던가 아니면 아이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색을 만드는 기술적인 것 측면에서 놀랐을 뿐만이 아니라 이 디자인의 근원을 보면서도 너무나도 놀라웠죠. 이 도자기는 사실 메탈워크를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탈이 옛날 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비싼 매개였기 때문에 도자기가 이 철제로 만든 작품을 따라하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것을 배우는 것도 너무나도 의미가 있었고요. 하지만 더 원시적인 감각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도자기를 만든 사람의 손가락을 느낄 수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접시에 사랑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질적 지능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그 충동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냥 물질에 대해서 지적인 호기심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본질적, 본능적, 촉각적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직관적인 풍요로운 복잡한 물질의 측면, 물질적 지능의 측면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더 화면을 보는 데만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런 스크린 활동이다라고 응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 화면만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화면만 계속 빨려 들어가듯 보면서 시간을 할 일 없이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애플 아이폰이라던가 저도 지금 들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물체들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죠. 하지만 이 물체는 마찰 을 위해서 설계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한 마찰이 없도록 설계가 되었죠. 가능한 한 부드럽게 단순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를 잡았을 때 아무런 저항이나 마찰 없이 매끄럽게 손에 잡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죠.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물질성이 여러분께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저항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우리가 서로 부딪히는 거죠. 우리가 이 물질을 뭔가 모양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물질과 교류하면서 이 물질이 주는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가 책에서도 이야기를 한 내용이지만 이 물질과 우리 사이에 발생하는 저항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이 줄톱입니다. 이 톱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 작은 칼날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잘라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톱입니다. 이런 도구를 굉장히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톱의 설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선 U자 모양이 있죠. 이 U자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자르는 물체를 돌아가면서 활용할 수 있고요. 조금 좁은 커브를 잘라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우리가 지금 자르려고 하는 피스에서 벗어난 곳이 아니라 그냥 1인치에서 벗어난 뿐만 아니라 6인치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자를 수가 있고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칼날이 제거가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칼날을 부서지거나 부러졌을 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하지만요. 두 번째로 이 칼날을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블레이드 한쪽만 제거를 해서
이 우리가 자르려고 하는 물질의 중간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다시 칼날을 연결시켜서 중간부터 자르기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놀랍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기 쉬운 도구인데 이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디자인을 처음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또 굉장히 능력이 있는 나무 공예가가 이런 물질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17세기 마quetry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마르quetry라고 한다면 이런 나무 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것들을 마르quetry라고 하는데요. 나무 표면이나 아니면 금속판 같은 것을 굉장히 잘라서 합친 겁니다. 직소 퍼즐처럼요. 이런 마르quetry 기법에서 굉장히 멋있는 부분은 두 패널을 만들어서 붙인다라는 겁니다. 우선 배경을 만들고 브레스로 더한 다음에 또 같은 브레스를 두 피스를 동시에 자르고 이걸 합치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울 뿐더러 굉장히 복잡한 기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르quetry가 되려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도구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고 브레스라던가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소재와 물질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자르기라던가 아니면 이런 헤드 부분을 만들기 위한 캐스팅도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소재가 겪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방에 도착하기 전도 마찬가지죠. 이 브레스도 어디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고 나무도 어디서 얻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르quetry를 보면은 당연히 뭐 프랑스의 법정 이런 것도 생각이 날 것이고 바로크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이 당연히 나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런 작업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소재들은 어디서 왔으며 이 광업이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쓰는 합금이라던가 그리고 굴이라던가 이런 소재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이야기는 끝도 없이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체 같은 경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원히 이 소재에만 대해서도 계속해서 궁금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질적 지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질에 대해서 물체에 대해서 물체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 물질은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성, 호기심을 계속 가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질적 지능이라고 부르는 프로젝트입니다. 칩스톤 재단, 미국에 있는 재단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요. 저희가 디지털 매거진을 만듭니다. 한 소재, 한 물질에 대한 디지털 잡지를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잡지는 떡갈나무를 소재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갈나무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떡갈나무에 대해서 한 이야기도 담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떡갈나무가 문헌이라던가 문학, 시에서 나온 것들도 저희가 담았고요. 제가 조지 버나드 쇼가 떡갈나무에 대해서, 도토리에 대해서 쓴 시구를 저는 아주 좋아하는데요. 조지 버나드 쇼가 도토리에 응축된 치열한 에너지를 생각해보라. 땅에 묻으면 떡갈나무로 폭발하듯 자라는 도토리에 비해서 양을 묻으면 그저 부패를 할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작은 도토리에 굉장히 큰 떡갈나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만 보더라도 물질이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스페인의 숲에서 자라나는 떡갈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쉐리주의 떡갈나무 통 산업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산업에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위스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신다면 이 쉐리주에 사용되는 떡갈나무 통 오크캐스트가 이 위스키의 맛에 그리고 쉐리주의 맛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물질적 지능, 이 떡갈나무
배가 그냥 나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배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이 배 같은 경우는 아이슬란드에서 만들어지고 수리가 되고 사용되고 있는 배입니다. 원래는 어선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어선이 이제는 고래를 보는 관광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이 커뮤니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배를 만드는 사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저희 잡지에 기고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또 이 잡지를 보면은 옥타비아 버틀러라는 공상과학 소설가가 있는데 이 공상과학 소설가에 대한 글을 써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 옥타비아 버틀러 씨가 자신의 소설에서 떡갈나무와 그리고 도토리를 메타포로 사용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셰인키아 맥킨토시 씨가 기고한 글도 저희의 매거진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라던가 소재에 담겨 있는 그냥 물질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윤리적인 의미도 탐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리넨 매거진입니다. 리넨을 보시면 이 아마가 묶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리넨이 만들어지는 원료가 아마이죠. 왼쪽 그림을 보셔도 아마 사진이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저도 이 사진 참 좋아하는데요. 한 100년 정도가 된 사진입니다. 이 리넨으로 만드는 옷깃이죠. 옛날에는 사람이 이 옷깃만을 제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칼라만 따로 떼서 씻어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옛날에는 빨래가 오늘날만큼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더러워지는 옷깃만 따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 린넨이 청결함, 위생 이런 것들을 어떤 문화권에서는 의미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고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리고 구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거진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 그리고 옵시디언이라고 부르는 까만 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잡지를 보실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지금은 떡갈나무와 리넨에 대한 잡지만 보실 수 있지만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은 이미지와 함께 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면 한번 가셔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많은 분들이 기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또 글을 주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들어주시는 분들의 코멘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를 들어주신 분들 그리고 발표하느라 고생해주신 통역사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렌 아담스님 그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물질적 지능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사실 그냥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되게 이제 그 궁금증과 호기심이 되게 유발이 됐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사물과 그리고 그 사물이 또 사용되면서 가치가 만들어지고 사용이 다시 다른 사용으로 전환되는 데 이르기까지 굉장히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어떤 세상의 단서가 되는 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물질을 이해하고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물질적 능력 이 material intelligence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신 분이 정말 그 아주 명확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물질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 안에 감정적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주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초기 그 지금 발표해 주신 것에서 저희 조선의 그 달 항아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사실 달 항아리라고 하는 하나의 그 형상에서 두 존재가 버나드 리치와 루이스 리라고 하는 이 두 존재가 만나는 것에서부터 오크의 이야기까지 전 굉장히 너무 흥미롭고
즐겁게 들었고요. 사실 이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들과 더 깊게 얘기를 해야 되는 이제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굉장히 제한된 시간 안에 있으니까 저희가 이 발제를 함께 들으면서 함께 고민해 주신 김지혜 이사장님의 얘기를 좀 토론을 좀 모셔서 듣고 저희가 또 더 깊은 얘기의 단서를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모셔서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정말 요즘같이 비물질화되고 디지털화된 그런 세상에 물질에 대한 관심과 뭐 열정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을 회복을 해서 조금 더 사람들 간에 소통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큰 의미에서는 그런 말씀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 지능이라는 것은 물질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또 가까이 있는 물질과 물질적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그 물질 지능을 개발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물질 지능이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공예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질 지능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장인 정신 그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선생님 글 속에서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것 통해서 무슨 글에서는 사실 글쓰기에 대한 예도 있으셨고 또 물질 지능이 없는 의사에게는 수술을 맡기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시도 들으시면서 사실 물질 지능이 공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선생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예와 연관돼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사실은 궁금했는데 오늘 프레젠테이션 들으면서 조금 해결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예와 특별히 연관해서 물질 지능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나중에 또 하도록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한 질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질적 지능을 공예로 한정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공예계에서 오면 물질적 지능은 공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근데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엔지니어가 여기에 계신다면 물질적 지능이란 얘기 듣고 저건 엔지니어링이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소재 아니면은 물질 과학자라고 한다면은 이 물질적 지능을 듣고 나면 자기가 하는 물질에 대한 분자 차원의 과학을 생각하겠죠. 저는 이 물질적 지능에 대한 탐구를 하면서 이 모든 영역이 사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예와 다른 분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분야들을 사실 연결성이 되어 있다. 이런 연속성을 제가 물질적 지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공예 관련해서 예시를 부탁해 주셨는데 프로토타이핑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으로 모델을 만드는 행위이죠. 나중에 대량 생산이 될 물체를 위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실 공예라고 하면 세라믹이라던가 나무 공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 흔할 텐데요. 사실 공예라고 하면은 우리가 휴대폰을 예로 떠올리진 않죠. 하지만 과거에는 한때 휴대폰 또한 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크래프트가 된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카빙이라던가 쉐이핑이라던가 이런 소재를 자르고 모양을 잡는 이런 과거의 공예 활동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아이폰 같은 걸 맨날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만 이게 옛날에는 만들어졌다. 이것 또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개념을 잊었어요. 여기서 멀어졌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 개인적으로는 근래에 책을 읽은 게 있어요. 그 도나 해러웨이의
Staying with the Trouble, 곤란함과 함께하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친족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런 머티리얼을 가지고 정말 단순히 만약에 흙이라면 도자기라는 자식만이 아니라 여러 친족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대로 제가 이해를 했을까요? 그렇게 연결시킨 게? 네, 지금 사실 그 물질적 지능이 이제 어떤 공예라고 하는 범위 안에가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연결 지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넓은 얘기를 그 토론자 선생님의 질문과 그다음에 이 글렌 아담슨의 대답 들으면서 많은 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적 지능이라는 게 물건을 단순히 만들어내는 것의 공예의 크래프트맨십에서 넘어서서 세계가 존재하는 다양한 방식들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지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설득을 이제 설득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좀 거창할 수 있는 건데요. 두 번째 질문의 제목을 제가 생각해봤는데 물질 지능이 물질에 대한 관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물질 지능을 회복함으로써 무슨 소외와 불신의 그런 사회에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글의 말미에도 말씀하셨듯이 좀 유토피안적인 견해일 수는 있지만 희망을 걸어보겠다 물질 지능에 그렇게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촉각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터치에 대한 연구를 그 루스 이리가레의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촉각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했던 촉각은 무슨 시각 중심주의나 난근 이성 중심주의나 무슨 견고한 이분법 그런 것들을 해체하고 또 사자와의 상호 주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단순한 감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 방식에 대한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감각이 촉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선생님이 물질 지능을 보시는 방식이 이게 제가 촉각을 생각하는 방식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SNS나 뭐 그런 것들에 넘쳐나는 촉각성이 강조된 물질성이 강조된 이미지들이 넘쳐나잖아요. 특히 공예 작품들이 막 넘쳐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촉각에 대한 강조, 물질에 대한 강조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무슨 망막 중심주의나 그게 페티시화되고 상품화가 되면서 이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올가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좀 자괴감 같은 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비물질적인 시대에 소통과 연대를 위해서 물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셨지만 이건 역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시각 정보만으로 구성돼서 물성 없이 이미지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또 다른 분리와 소외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을지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루시 이리그레이 씨 말씀해 주셨습니다. 페미니스트 이론가죠. 이 촉각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분이신데요. 근데 이 루스 이리가레 씨가 촉각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은 이 촉각의 이미지만으로는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냥 뭔가 판매하기 위한 브랜드로서의 촉각과 그냥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뭔가를 촉각을 통해서 느끼는 이 촉각과는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루이스 이리가레 씨의 글을 읽은 지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리가레 씨가 이 시각을 촉각에 비해서 더욱더 중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분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각이
시각 하위에 촉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는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물질적 지능을 뭐라고 할까요? 계속 다듬어서 판판하게 만들어서 실질적인 물질 없이 그냥 어느 정도의 상징으로만 떠돌아 다닌다라고 한다면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구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쾌락을 위한 촉각과 제가 말하는 물질적 지능은 분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 제가 이야기하는 물질적 지능이라는 것은 심도가 있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관계가 아닙니다. 물질적 지능은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이 헌신을 하는 것처럼 시간과 함께 농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해주신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 첫 번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물질적 지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재밌었던 것이 왜냐하면 공예가 미국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 제가 쓴 지난 책의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미국의 공예 역사에 대해서 논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거대한 담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물질적 지능이라는 것이 저는 사회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매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 대한 책임이죠. 왜냐하면 이 물질 지능을 통해서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말 그대로 환경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할 테니까요. 왜냐하면 자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할수록 자녀를 더 보호하고 챙겨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식과 물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 주변을 케어할 수 있는 것이 물질적 지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두 분이 너무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막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해서 막 질문하고 싶고 같이 논의하고 싶은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사실 물질적 지능이라고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과연 인간에게 어떤 인간의 지금 삶의 세계에 또 다른 질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구원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김지혜 선생님의 이사장님의 그 질문과 선생님의 지금 글렌 아담스의 답을 들으면서 우리가 물질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책임감과 윤리적인 가치관이 투영된 대단히 본질적인 인간의 조건에 대한 문제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삶을 만들어내는 많은 그 조각들, 삶의 많은 조각들이 이어져서 우리 환경을 이루게 될 텐데 그 환경을 이루는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그런 것들 아주 굉장히 작지만 관심을 늘 가져야 되고 우리 주변을 메꿨던 거 그게 이제 물질적 지능에서 바라봐야 될 우리 주변의 사물이고 환경이고 다만 그것들을 대했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구원하게 할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갖게 되었고 두 분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지금의 물질적 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 다음 단계 이제 글렌 아담 선생님이 이제 물질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저널을 준비하고 계시고 프로젝트로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데 거기서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과연 보여주는 것, 실제로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눴던 많은 얘기들이 그 오크 하나가 작은 그 술병 위스키 통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어선에서 그 어선도 보여주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 물질이 세계 안에서 순환하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요건이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게 하는 그 실제로 장이 되는 것은 선생님의 이제 매거진이 아닐까, 매거진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저도 또 열심히 읽어보고 또 다른 기회에 선생님들하고 말씀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두 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정도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물질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기대돼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글렌 아담스님과 김재 이사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국제 공예 콜로키움 주제 발표 세션 2 공예 가치 공유 물질적 지능의 필요성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